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했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그리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이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내년 1월 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라는 얘기 들으셨습니다.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이것을 또 추진하겠다. 어떻게 보면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돈풀기 경쟁이 본격화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서 그렇지 예. 이번 대선의 담론이 상당히 바뀐다는 걸 우리가 또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통일 문제, 민정 문제,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의 생활에 대한 문제와 생명의 문제로 붙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그러한 이제 상당히 전환적 의미, 국민의 생활과 생명 문제를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생활과 생명 문제를 양 대선 후보가 어떻게 치열하게 논쟁을 할 건가 지금 가장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되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 경제로 끌고 가면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 나쁠 거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위드 코로나 시대 필요하죠. 왜냐면 초반기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의 방역 문제라든가 새롭게 하는 새로운 실험이니까요. 이게 전 세계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또 이제 50조 원을 얘기했잖아요.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것, 직접적 피해층에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공약이, 어느 주장이 좀 더 구체적이고 예산 문제 그리고 설득력이 있느냐. 50조 원이다 그러면 손실보상제도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문제를 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얘기할 건가가 저는 선차적으로 돼야 한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경쟁으로서 잘 건강하게 끌고 나가면은 저는 뭐 결국 국민들에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야 후보들의 이 같은 경쟁 신영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게 정확히 뭐냐 하면은 그게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씩 주다 아니다. 100만 원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 30만 원에서 50만 원 주자 그랬던 걸 20만 원 또는 25만 원 주자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가 된 거예요. 저게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그게 입장이 정리됐다. 올해 추경 안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서 1월 달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추가 세수다. 추가 세수는 우리 올해 한 40조가 추가 세수인데 이미 30조를 썼고 10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10조를 가지고 20만 원씩 주겠다는 게 오늘 발표한 민주당의 요지고 더 중요한 것은 세금 납부 유예라는 표현을 썼어요. 올해 세금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추가로 발생하면 다시 말해 돈이 더 들어오면 1순위가 국가 채무를 갚아야 돼요. 제 법에다 규정돼 있어. 두 번째는 지방에 나눠줘야 돼요.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걸 피하려고 올해 받을 세금을 내년에 받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받으면은 뭐 그 예산에 쓸 수 있으니까 그 꼼수까지 사실은 좀 부린다는 건데 어찌됐건 저렇게 되면은 앞서 유 교수님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50조 원은 이건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고 이번에 이런 거는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드 뭐 이름으로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20만 원씩 준다는 걸로 정리된 거고 이렇게 보면 야당의 반응이 남은 건데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다 어차피 또
봤는데 야당은 또 반대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 있다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방금 저 앵커 이야기한 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앞두고 돈 풀기 포퓰리즘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관련된 여론조사 보면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여론이 높거든요. 60% 정도가 되고 특히 20대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반대 비중이 높아가지고요.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국민이 여러 번 받아봤잖아요. 이게 예. 당장 받을 때는 달콤하고 쓰기도 좋은데 이래도 되는 거야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국민에게 더 나눠주는 것보다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더 두텁게 해서 경제 회복 능력을 높여주는 게 훨씬 낫다는 상황 판단을 하는 거. 젊은 층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이 다 쓰고 우리 세대가 나중에 다 국민연금도 못 받는다는데 그것이 다 내가 성인이 되고 나면 나한테 올 부담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반대가 많은 건데 지금 국민은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이 60% 정도가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돈 드리겠습니다. 받아가세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이 2030 그리고 넓게는 40 세대 표심일 텐데 사실 저도 이제 2030에 포함이 되지만 정치적 그러세요? 충성 네, 맞습니다. 제가 2030인데 정치적 충성도가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모두 2030 세대에서는 좀 비호감도가 높은 편이어서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 또 이 부분은 어떻게 각 후보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2030 세대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이제 역대 대선 투표를 분석해보면 세대 균열이다, 뭐 연령별 차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 2030 세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진영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이념에 치우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러잖아요. 과거 2030 세대가 우리 편이었는데 이거는 아주 구시대적 발상인 네. 것이죠.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자기 삶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 2030 세대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힌 거는 진영이나 정당이나 이념에 휩쓸려 있지 않다. 충성도가 약하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2030 세대 문제가 지금 대선 때 폭발했다고 봐요, 저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이제 그 아주 응축돼 있던 모순과 왜곡 문제가 이것이 이제 분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삶이 일단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취업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또 30대 초반 같은 결혼했어도 뭐 주거의 문제, 육아의 문제 이게 다 걸려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이 부분을 대변할 만한 정치인이 지금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것이 정책적으로는 위한다 그러는데 정서적으로 대변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로 진짜 그 고통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함께하자, 보듬고 가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니까 이 2030 세대가 상당히 그 지금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것이 이제 좀 뭐 떨어졌지만은 홍준표 후보에게 사실상 갔던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은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 심리적, 정서적 접근.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이 일단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죠. 책임이 있으니까요. 이런 성찰과 자성 속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한 이런 대중적인 어떤 정서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양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사자 대결, 가상 대결의 구도의 추이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불과 이제 한 달여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도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조사들이 비단 이 리얼미터뿐만이 아니라 컨벤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 사자 가상 대결 추이에 대해서 신성범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게 정말 컨벤션 효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석열 후보가 경선 국민에서 벗어나서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우뚝 서는 순간 모든 지지가 뭐 몰리는 그분인데 저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 당연히 뭐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다시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따라올 수 있을까, 얼마나 따라붙을까, 그 시간에 얼마나 갭이 얼마나 될까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꽤 오래 갈 것 같다. 또 하나는 유심히 보셔야 될 게 개인적인 저런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차이가 좀 더 쭉 벌어진다는 느낌을 예. 받았고 같이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도나 이런 점도 동반 하락하는 거야. 이런 점이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대목일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규정력을 가지는 게 정권 유지냐, 정권 어떻게 보면 교체냐는 이 지수가 이 지표가 계속적으로 벌어지면 여당 입장은 굉장히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뭐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넉 달 오늘로 딱 넉 달 남았잖아요, 그죠? 3월 9일 딱 넉 달 남았으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고 앞서 그 지표 하나가 앞서 젊은 층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중요한 이유가 2030이 아주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학력 수준이 높은 세대예요. 입맛도 까다로운 거예요. 정치적 입맛도. 요구 조건도 많아요. 근데 그들이 처한 가혹한 환경은 아시는 대로 뭐 취업, 결혼, 주택 모든 것이 걸쳐 있는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적어도 6070은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쪽, 4050은 이재명 후보 쪽. 하지만 2030은 뭔지 모르게 아직도 안 잡히는 거예요. 소나기에서 빠져나간다 그럴까. 일부가 홍준표 후보가 와 있지만 그거는 무망해진 이 마당에 관심 영역도 넓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양쪽 진영, 양 후보,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해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측의 접근이 제가 볼 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가상 자산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 예.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는 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뭐라 그럴까 좀 제동을 거는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더 2030에 대한 경고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접근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단일화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볼 텐데요. 저희가 조금 전 봤던 조사에서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모두 3%에서 4%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 간의 단일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팽팽한 상황인데 반대로 이재명, 심상정 후보 간에는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67%를 넘어서면서 압도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역대 대선의 그 패널 조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패널 조사 자료를 좀 보고 들어왔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역대 대선에서 나타난 패널 조사를 통해서요. 그냥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유권자 선택에서 중요한 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 효과는 상당히 부차적으로 가고 후보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막 정당도 만들잖아요. 새로운 후보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제3지대에 있는 심상정이나 아니면 안철수나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 자신의 후보자의 특성을 어떻게 보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안타깝게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측면에 있어서 많은 수차례의 선거를 통해 왔고 국민들에게 좀 비호감도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에 나왔지만 결국 안철수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건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의 어떤 정치공학적 접근밖에 지분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저는 안 남는다고 보여져요. 계속 가기가 쉽지 않다.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뭐 새로운 정치 인물로서 이런 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정의당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정의당이 지금 확실한 정치적인 스탠스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뭐 변신한다 그러는 노회찬 전 대표의 이제 불행한 일도 있는 다음부터는 그래갖고 이게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정의당이 먼저 선점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뺏겨버렸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명성이죠. 아, 우린 민주당하고 달라.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공약이나 내용이나 슬로건 보면은 뭔가 정의당다운 부분들, 과거의 정의당다운 부분도 사라지고 이재명은 아니야. 민주당은 아니야. 이거거든요. 근데 저런 전략이 과연 전 정의당에게 플러스가 되는지 과거의 정의당 다운 부분들은 없어지고 그냥 안티 민주당, 안티 이재명으로 가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서 처음에 들었을 때 대중들은 그래 그러다가 자꾸만 듣다 보면 식상한 거로 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교집합을 찾기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이 어떻게나 달려 있지만 후보 두 사람이 다 그러나 갈수록 안철수와 심상정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저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 오늘 공식적인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일정은 없는데 최근에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공식 브리핑 뒤에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사이다 발언으로 이른바 그런 이미지가 굳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변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당청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앞서서 신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조금 동반 하락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 전략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또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잘 하시는 게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변신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민심의 동향에 민감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적응력이 뛰어나다. 어떤 사람은 표변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러면 높이 평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서 현장에서 말씀하시다가 실수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취하는 스탠스 이게 정확한 자기가 좀 문장화된 어떻게 보면 좀 준비된 말 아니면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치 전략적으로서는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예. 네. 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오늘도 이제 부인이 병원에서 입원한 바람에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사이다 발언 듣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도 여론조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제 기대 효과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에 대한 변화, 권력에 대한 교체, 사회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중들의 욕망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치가 지금 이제 새로 뽑힌 윤석열에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만한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그만한 선호도를 갖고 있느냐, 그만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한다 그러면 그 기대치가 계속 가겠죠. 그러나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 기대치는 떨어질 거다. 그 반대로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제 성남지사, 경기도지사를 통해 갖고 이제 이 행정을 잘하는 사람은 이미지가 지금 많이 굳혀져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사이다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국가 지도자로서의 의미,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국민들이 확실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일정도 최소화하고 예를 들면 언어나 이런 부분들도 자제하는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한 좀 지방행정가로서 일꾼주기 이미지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이미지로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것이 또 이재명 지사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 메이킹에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2030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 상황을 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경선이 끝나면은 경선 결과에 실망한 탈당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부 정치권 내 저희 보수 진영의 몰상식한 분들이 그것을 무슨 애초에 역선택이었느니 그분들이 2030이 한 줌밖에 안 되느니 이런 것들로 비하적 발언을 이제 일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태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비춰지면 더 화가 나서 탈당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강하게 제지하고 실제 통계를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그 2030 당원들 탈당한 숫자가 40명 남짓 된다라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이제 비판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또 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당원들이 탈당을 했다. 그러면서 이건 2030 세대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통계가 맞겠죠.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대표하고 또 최고위원 간에 이렇게 말이 다르다는 차원을 넘어서 둘이
소통이 그렇게 없나? 그렇게 당 회의에서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님 왜 뭐 숫자를 이렇게 오해를 하셨나? 이렇게 해도 될 걸 왜 SNS에 써가지고 저런 문제까지 불거지는지 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그런 그 의도하진 않았겠으나 뭐 당내 지금 지도부에 좀 문제가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할 정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취지는 이준석 대표 말이 맞잖아요. 2030이 어렵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를 보고 들어왔건 홍준표 의원을 보고 들어왔건 어찌됐건 오래간만에 젊은 층이 국민의힘 제1야당을 믿고 또 정권 교체에 보탬이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어떤 이유로 떠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뭐 원래 역선택을 하려던 사람 아니냐, 뭐 떠나봐야 몇 명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젊은 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만하잖아요. 다들 은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젊은 층들의 다시 말씀드리면 관심사가 뭐고 고민이 뭐고 어려움이 뭔지를 정치인들이 굉장히 경청해서 좀 진지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젊은 층이 다 떠나간다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가 그렇게 숫자는 뭐 우리가 4,400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만 18세에서 39세까지, 그러니까 2030 약 1,400만 봐요. 1,400만. 그러니까 4050이 아마 1,700만 점 될 거고, 그래서 4% 정도 될 텐데, 맞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가장 역동적인 계층이잖아. 미래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특히 저 계층에 대해서는 2030에 대해서는 정말 전력을 다해서 경청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정치 전략을 떠나서. 예, 저도 뭐 또래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누굴 뽑아야 우리가 좀 살기 좋아질까 그냥 이야기하면 많이 하죠.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어렵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어제 권성동 의원을 윤석열 캠프 좌장격이었죠. 근데 비서실장을 앉히면서 이를 두고,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등판 시기, 역할 이를 두고 물밑 신경전, 또 수면 위로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인선이 새수리 세부대에 담길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저는 최근에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당연히 대선 선대위 아니에요. 선대위 후보 중심으로 가야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이고 받쳐줄 것이고 어떤 윤석열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 어떻게 잘 이거에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논란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이 맞는 게 좋으냐, 아니면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는 게 좋으냐, 아니면 조금만 들어오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실무자 중심으로 하는 게 좋으냐. 상당히 저는 이제 이 번지수가 잘못되게 국민의힘이 논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소위 정권 교체 여론조사 지지율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뭐 자리 사냥꾼이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간가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팍팍 꽂는 말을 많이 하는데, 차후에 정권 됐을 때 그럼 무슨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죠? 나 청와대 갈 거야, 장관 할 거야, 사라단체 갈 거야. 아니 사실상 캠프 들어갈 때 그런 사람, 그 사람들 그 머릿속에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망상들을 가지면서 지금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직을 차지해서 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틀린 생각이죠. 오류의 생각이고, 과연 어떻게 하면은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2030 세대들도 상당히 국민의힘에 그 이제 민심을 받고 당심이 결정된 게 아니라 당심의 조직력에 의해서 민심이 이제 뒤엎어진 결과가 난 부분들이 2030 세대들이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번에 사태도 좀 그렇게 볼 거라고 보여져요, 이것이. 그럼 2030 세대를 대표하는 누구를 뭐 선대위에 넣는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홍준표 후보는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너무 전면에 나서는 것도 결국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예. 아니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그나마의 장점이라는 게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목, 청년, 호남, 중도층에 어필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얹혀서 내지는 엎혀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경선에서는 이겼지만 큰 정치에서는 손해본 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의 지적인 적선, 인적 구성, 선거대책위원회 인적 구성, 선거의 형식과 내용을 완전히 바꿔라, 황골 탈퇴해라. 그리고 본인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사람 쓸 수 있는 권한이나 메시지나 정책을 다 정권을 나한테 주면 내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보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권성동 의원을 사선 의원을 저렇게 비실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가 일일이 못 다니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비실장이 만나서 선대위를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관건은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이 저 정도 몇 명 정도 본인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데리고 선대위에 들어가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뭔가 대업을 네. 이뤄낼 수 있느냐 자기 확신이 생기느냐 여부일 텐데 그 대목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정도 권한을 줄지에 대해서 뭐 자기 마음도 안 정한 것 같고 해서 아직은 유동적이다. 적어도 네. 11월 달 말 가봐야 알 것 같다라고 제 판단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형화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